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대통령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다. 무너진 건 권력이었고 흔들린 건 체제였다. 이날 아침 청와대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의 플래시 소리는 사라졌고 군의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흔한 반발조차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낭독되자 잠잠하던 서울이 요동쳤다. 시민들이 몰려나왔고 국회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탄핵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하나의 선택을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 출신 대통령, 강단 있는 모습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끝은 정반대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 전광판에 속보가 떴다.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이 멈췄다. 군이 움직였고 인터넷 검열이 시작됐다. 그날 밤 SNS는 먹통이었고 뉴스 채널은 단 하나만 송출되었다. JTBC 기자 박선영은 그날을 이렇게 말했다. 총성이 울리진 않았지만 그건 전쟁이었어요. 국민을 상대로 한 정권의 전쟁.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말했다.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 반국가 세력엔 야당, 언론, 심지어 사법부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비상계엄이 내려지자 헌법이 잠들었다. 그는 국민보다 통제를 믿었다. 정의보다 충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든 독재는 항상 자신을 과신하면서 무너진다. 6시간, 딱 6시간 만에 계엄령은 철회됐다. 군 내부에서조차 거부 반응이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이창호는 그에게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 이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닌 당신의 공포입니다. 그 한마디로 명령은 끝났고 역사는 다시 움직였다. 국회는 움직였다. 헌법재판소는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2025년 4월 윤석열은 탄핵됐다. 대통령이던 그는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 첫 번째는 박근혜였다. 그녀는 사적 네트워크에 국정을 맡긴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그는 공포에 권력을 내줬다. 국가를 통제하려 한 죄로 헌법에 의해 파면됐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헌법을 뒤흔드는 자로 만들었을까? 그는 검찰총장이었다.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그는 법 위에 자신을 세우려 했다. 그것이 그의 착각이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시민이 준 권력은 시민이 걷어들일 수 있다. 그날 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전 국민 앞에서 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 그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그에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탄핵은 종결이 아닌 시작이었다. 우리는 지금 묻고 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는 이유를. 2024년 12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밤 10시 47분 청와대 지하 벙커에 불이 들어왔다. 긴급 소집. 군 수뇌부, 국정원, 경찰청,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윤석열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엔 딱 세 줄만 적혀 있었다. 반국가 세력, 비상계엄 선포, 국가 정상화, 정적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장군 한 명이 숨을 내쉬고 말했다. 대통령님, 지금 상황은 계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윤석열의 눈빛이 변했다. 계엄은 위협을 잠재우기 위한 선제 조치야. 당하고 나서 하면 늦어. 그는
행동하지 않는 국가는 무너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국정원 국장은 회의 직후 조용히 자신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대통령의 시야는 지금 매우 좁다. 모든 비판이 적으로 보인다. 이건 위험한 징조다. 그리고 정확히 7시간 뒤 2024년 12월 3일 새벽 5시 28분 윤석열은 계엄령에 서명했다. 그 문서엔 언론 통제, SNS 차단, 국회 출입 봉쇄, 그리고 필요시 사법부 정지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 문구는 1972년 유신헌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검토한 문건과 유사한 문장 구조였다. 박정희의 유산, 그것을 되살리려는 자, 그리고 그걸 다시 지켜본 대한민국. 당일 아침 7시 육군 7기동사단이 동작대교 남단에 배치됐다. 특전사 1년대는 국회 근처에 대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깨뜨린 건 예상치 못한 내부 폭로였다. 오전 8시 12분 청와대 행정관 어씨, 그는 지하 벙커 회의에서 녹음한 9분짜리 파일을 한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 파일 속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윤석열, 국회가 방해하면 군을 투입해야지. 지금은 비상 상황이야. 참석자 1. 하지만 대통령님,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그 헌법은 지금 나라를 지키지 못해. 내가 지켜야 할 건 헌법보다 나라야. 이 발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녹음된 계엄 쿠데타 의도의 물증이었다. 언론은 이 녹음을 단독 보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계엄령은 철회됐다. 철회 후 윤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그의 모습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숨어 있었다. 반면 국회는 폭발했다. 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우리는 선을 넘었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헌재에 도달한 탄핵안은 이례적으로 3개월 내에 결론이 났다. 그만큼 증거는 명확했고 의도는 분명했으며 행동은 너무나도 직접적이었다. 윤석열은 왜 그랬을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로 자신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라 믿었다. 검사로서 수사에 목숨을 걸었던 남자, 정의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다 그 칼끝이 국민을 향했을 때 그 순간 그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에 사로잡힌 단 한 사람의 사적 존재였다. 계엄을 내린 손은 국가를 위한다 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지키려는 손이었다. 그 손이 국민의 목을 조르려 할 때 민주주의는 반격했다. 헌재의 판결은 단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제1조, 제66조, 제8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파면은 불가피하다. 2025년 4월 4일 그의 대통령 임기는 그 순간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헌재 청사 앞에서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처음엔 정의로웠지. 하지만 권력이 사람을 잡아먹더라.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돌아섰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계엄령의 뒷배, 그의 정치적 파트너들이 이제 하나씩 세상 밖으로 끌려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선 그를 움직인 그림자, 계엄을 부추긴 실체, 그리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던 한 인물의 등장을 다룬다. 윤석열은 무너졌지만 그를 만들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조종했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계엄령을 논의하던 밤, 책상 위엔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된 한 문건이 놓여 있었다. 문건의 제목, 안정화 조치 계획서. 문서의 하단엔 작성자 서명이 적혀 있었다. 초대 국가안보전략기획단장, 전직 군인 출신의 정치인. 그는 윤석열의 싱크탱크였다. 정권 초기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문민 통치는 이미 실패했다. 안정된 국가는 군과 정보기관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무리들, 퇴역 장성 3인, 극우 성향 학자 2인, 모 인터넷 매체 대표. 이들은 계엄령이 선포되기 2달 전 모처에서 비상안보 시나리오 회의를 열었다. 그날 회의는
경기도 양평의 한 사설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현장 CCTV는 없었다. 모든 기록은 폐쇄되었다. 하지만 회의 직후 그들 중 한 명의 음성이 우연히 녹음되었다. 윤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우린 나머지를 처리한다. 다들 준비돼 있어. 이 파일은 계엄령 선포 이후 내부 제보자를 통해 헌재에 제출됐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윤석열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다. 그를 움직인 건 이념이라는 이름의 무기였다. 민주주의를 적으로 규정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 그중 가장 핵심 인물로 떠오른 한 사람, 전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그는 은퇴 이후에도 청와대 외곽에서 꾸준히 회의에 참여했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다. 결정을 내리는 건 윤석열이지만 그 결정이 형성되는 공간은 그의 머릿속이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누구를 믿었는가? 그는 정보를 믿었고, 보고서를 믿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 문제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령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들에겐 출발점이었다. 혼란을 만들고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 그건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실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엔 시민 무력화가 있었다. 언론인 구급 명단, SNS 차단 타겟, 법원 판사 리스트. 모든 게 문서화돼 있었다. 그 문서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 그 답은 단 한 사람에게 있었다. 2025년 1월 서울 모처 하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국가안보전략기획단의 실무자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상황관리 문서를 직접 작성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든 문서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쓸 게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제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걸 넘겼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의 증언은 헌재의 판결을 결정적으로 이끌어냈고 계엄령 뒤의 구조를 파괴했다. 그러나 남은 질문이 있다. 왜 지금 이들이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만들었는가? 그건 국민이었다. 계엄령이 선포된 날 서울 광장엔 12만 명이 모였다. 헌법을 지켜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광장 위 한 여고생이 쓴 팻말. 대통령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그 문장이 뉴스에 보도되자 SNS가 다시 살아났다. 언론이 버텼고 법원이 움직였다. 국민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도 무너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만든 보고서, 그를 지지한 세력, 그와 침묵했던 사람들. 그 모든 존재는 다음 정권의 뿌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다음 편에선 계엄령이 사라진 후 벌어진 검찰 조직의 균열, 정보기관 내부의 반란,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다시 권력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세력의 실체를 추적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되돌아오는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빠르게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검찰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내부 탄핵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청와대 지시통신 기록 검토 문건이 사건 번호 없이 내부 보고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 문건들은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보관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정리라는 명목 아래 보류된 상태였다. 그 정리를 거부한 인물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한 검사는 화쇄 직접 문서를 복사해 특별검사팀에 직접 넘겼다. 그 문서엔 2024년 12월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서명 이후 군 고위 인사와의 통화 내용 요약, 국정원과의 메시지 교환, 그리고 일부 법무부 간부의 협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기록은 실제 존재하는 수사보고서, 행정 전자시스템 로그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후 특검팀은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조사의 범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그리고 대통령 직속 법률보좌단까지 확대됐다. 특히 주목된 것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서 비상대책회의 명목으로 진행된 5차례 회의였다.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제출한 회의 참가자 명단, 청와대 출입 로그, 행정비서관실이 보관한 일정표를 대조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인사사행과 계엄 발동 관련 조율을 사전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났다. 이는 단순한 추론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한 2025년 3월 15일 청문회에서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령 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은 최소 2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 사이엔 적어도 4차례 이상 협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2025년 2월 국정원 내부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언론사 차단 대상 리스트가 존재했음이 밝혀졌다. 그 리스트엔 JTBC, M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타파 등 주요 독립언론 매체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SNS 실시간 차단 키워드 목록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30분 내에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자료는 국정원 자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로그 파일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후 국정원 내부윤리위원회는 해당 작업을 주도한 사이버안보센터장과 정보분석국 간부 2명을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윤석열 탄핵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사이에서 오간 비상계엄 관련 사전론의 정황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핵심 근거 중 하나다. 헌재 판결문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려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의적인 판단이었으며 사전 협의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와 기관 간 견제 장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된다. 우리는 지금 사후 수습이 아니라 체계적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정황 아래 국가기관 내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사실만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누구도 지울 수 없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넘어서 이 사건은 대통령제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헌정 구조 자체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 국정원, 군 내부에선 수많은 진술과 자료가 특별조사단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역사는 지금 쓰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언되던 순간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고등학생이 울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았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했고 그 권력을 멈춘 건 시민의 감시였고 국가기관의 견제였으며 헌법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통치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국회는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을 단호히 인용했다. 그 모든 과정은 법률적 절차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언론이 침묵하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서 폭로가 있었고 국정원조차 진실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이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날 밤 서울시청 앞 스크린엔 헌재 판결문이 자막으로 떴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지속할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 문장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주는 메시지였다.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 신이 아니다. 그 권력은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은 국회도 재판소도 군도 아닌 바로 보통의 시민이다. 이 사건 이후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지지했다. 탄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83%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라고 응답했다. 남은 것은 책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자택에서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했다. 수많은 언론이 대기했지만 그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무죄가 아니다. 그가 내린 명령들, 그 명령에 따랐던 인물들, 그 과정에서 사라진 법치와 절차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겼지만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매일 갱신되어야 하는 선택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다. 헌법이 국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지켜야 헌법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진실. 탄핵은 끝이 아니다. 그건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질문할 것이다. 대통령 하나 바꿨다고 세상이 바뀌나? 우리는 답해야 한다. 대통령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가 작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묵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정권은 바뀌고 이름은 잊히겠지만 그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들려온 시민의 한마디는 영원히 남는다. 이 나라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기록은 끝났다. 그러나 의심은 끝나지 않는다. 감시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가 계속 지킬 것이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